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국일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하고의 미일 정상회담, 미국 시간으로 16일, 한국 시간으로 17일 공동성명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에 대면 정상회담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미일 동맹과 공동 안보에 대한 철통 같은 지지를 확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중국으로부터의 도전과제, 그리고 동중국해, 남중국해는 물론이고 북한과 같은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또한 미국과 일본은 인도태평양에서 강력한 두 민주주의 국가라 그러면서 우리는 인권과 법에 의한 통치와 같은 공통된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스가 총리도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힘과 무력으로 지위를 바꾸려 하거나 지역 내에서 다른 국가를 협박하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해 가지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그러니까 CBID에 대한 약속,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는 또 이 북한에 대한 대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번영에 있어서 한미일 3국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미일 안보조약 제5조 적용을 포함해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스가 총리는 덧붙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가지고 미국과 일본이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기술, 경제 분야까지 밀착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점일 것입니다. 미일 양국은 외교 안보 분야에서 완전한 찰떡궁합을 과실했죠. 미일 양국은 이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문구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자,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서 이 대만 관련 항목이 들어간 것은 이 중일 국교,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 국교가 정상화된 게 1972년인데요. 그 전인 이 1969년 이후에 52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러한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밀착은 당연히 경제 분야까지 이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15일, 미국 시간으로는 15일이니까 한국 시간 16일이죠. 미일 동맹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정상회담 후에 5G에 대한 일본의 내실 있는 공약, 또 미국과의 20억 달러, 한 2조 2,3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20억 달러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지고 이 결과를 놓고 가장 긴장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동안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 이번 회담에서 연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가장 큰 이슈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되었고 아예 공동성명에까지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이건 미일 관계로도 획기적이고 더불어 중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구경하다가 된통당한 셈이 됐습니다. 사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미국 대선 이후에 가장 긴장했던 게 뭐냐면 바이든 정부가 친중 성향의 정책을 펼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중국의 센카쿠 열도에 대한 침략이 초미의 화두였는데 미국의 친중 정책으로 자국의 영토 수호도 묻힐 수 있다는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반중 정책보다 훨씬 더 강화를 하면서 다시 자신감을 얻기 시작을 했고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하고 통화라든지 회동 때마다 센카쿠 열도의 보호가 미일 안보조약 5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확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센카쿠 열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던 일본 정부는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을 기획해 가지고 아예 대만 해협 문제까지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대만 본토는 물론이고 대만이 실질적으로 점유 중인 섬과 암초들에 대한 중국으로부터의 도발까지 억제시킬 수 있는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낸 겁니다. 아주 상당한 이런 이득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 일본은 대만과 국교 회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미 경제 공동체로 굳건한 우위를 다지고 있고요.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깊은 결속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이 이미 이 반도체 동맹으로 상호 투자를 비롯해 가지고 공동 생산 같은 단계까지 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대만의 파인애플이 중국의 무역 보복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총리 관저부터 나서 가지고 대만 파인애플 소비 운동을 벌였죠. 그래서 굳건한 우호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본과 대만은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받는 동병상련의 입장이기도 해가지고 이번 스가 총리의 미국 방문에서 이 대만 해협에서의 안정이라는 카드를 공동성명에 넣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대만은 물론이고 일본의 센카쿠 열도에 대한 보호까지 다짐을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은 의외의 카운터펀치를 맞은 셈이 됐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일 공동성명에서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가 거론된 것도 편치 않는 대목입니다.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에 대해 공동성명에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다라고 명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 대중국 정책이 변화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 국가 중에서 대중국 제재를 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그동안 미국이 양해를 구해왔다고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일본도 이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재를 부과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미일 정상회담은 중국에게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한국 정부에게도 상당한 펀치를 날린 셈이 돼가지고 문재인 정부도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미 정상회담은 아직 구체적 일정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며칠 전에는 4월 안에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더니 이번에는 또 5월 하순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그것도 미일 정상회담을 하루에 앞둔 15일 밤 10시 35분, 밤 10시 35분이니까 뭐 기자들 다 이제 퇴근한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예정이 없던 서면 브리핑을 했습니다. 날짜도 아직 잡히지도 않은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말하면서 아마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문구도 덧붙였습니다. 사실 아직 날짜도 정확하게 잡히지도 않은 정상회담을 서둘러 발표하는 것도 외교적으로 관례가 없는 일이고요. 또 세계에서 두 번째니 뭐니 하면서 자의 또는 자화자찬한 그 꼴도 볼상사납습니다. 더욱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요. 여기서 한미 간 핵심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전략적 소통 그리고 공조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정작 회담 의제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진행사항조차 합의도 안 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말부터 일단 꺼내놓고 본 거죠. 여러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미국 백악관도 아직 구체적으로 확답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더욱 최근에 미일 관계는 신미롤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고요. 대북 정책 또한 미국과 엇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제대로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회담을 해야 되는데 상당한 이견이 있을 겁니다.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합의가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그나저나 한국 정부가 이번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제일 당황해하는 게 뭐냐면 대북 정책을 한국이 아닌 일본과 최종 마무리를 하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려했던 일이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기어이 드러난 겁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관련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제기구 제소하라 뭐 이렇게 직접 지시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다시 반일 기류 형성을 앞장서서 선동하고 있는 와중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됐고요. 더불어서 대북 정책 문제까지 검토되었다는 사실은 청와대에 상당한 충격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미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15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6일인데요. 미일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현재의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조차도 우려스럽고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면서 이 한일 간의 갈등은 동북아에서 우리의 모든 역량이 효과적으로 발휘되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런 발언은 후쿠시마 문제로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수도 있음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지난 바이든 문재인 간 정상통화에서도 전화통화를 했었죠. 여기서도 한일 관계 진전을 약속을 했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그때와 상황이 지금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당혹감이 묻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더더욱 청와대가 당혹스러웠던 건 뭐냐? 미국의 고위 관리가 뭐라 그랬냐면 대북 정책 재검토 작업의 완성이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그동안 일본 측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아직 두 정상이 마무리 손질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한 대목입니다. 이건 곧 약 3개월간 이어진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 작업을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마무리 짓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발언인데요. 결국 한국의 운명과 직결된 미국의 대북 정책이 한국의 대통령하고 최종 합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일본 정상과의 회담 후에 확정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외교적인 패배를 넘어가지고 한국 정부에게 치명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북 정책 그리고 이걸 확장한 대중국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정상 간 대화에서는 그렇게 할 듯 말을 해놓고 실제로는 항상 그와는 정반대로 행동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미국이 신뢰할 만한 동맹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실상 이 한일 간의 관계가 악화된 것도 문재인 정부의 친북적 행동이 발단이 되었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근본 문제는 덮어놓고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같은 과거사를 꺼내면서 이 반일 선동을 하는 한국 정부의 본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은 이미 그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정책마저도 한국의 문재인 정부하고는 상의도 하지 않고 최종적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물론 그동안의 실무선을 통해서 의견을 취합을 했겠습니다마는 어찌됐건 최종적인 결론을 한미일 정상이 함께한 자리가 아니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마무리했다는 것은 사실 충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사실 언제 열지 모르겠습니다만 열린다 하더라도 임기 막판을 향해 달려가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장 코로나 백신 수급을 위해서 미국 정부에 매달려야 될 형편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같은 이런 안미경중의 균형 외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친중적 외교를 펼쳐왔죠. 그렇다면 코로나 백신도 중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더불어서 국민 정서가 중국산 백신을 받아주기나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모습이 문재인 정부가 4년 동안 펼쳐왔던 외교의 현실입니다. 자, 이것저것 다 덮어두고요. 한미 정상회담을 연다고 칩시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에게 당연히
중국 견제 목적의 연합체인 쿼드, 이 쿼드에는 미, 일, 호주, 인도 4개의 나라가 들어가 있죠. 이 쿼드 플러스의 참여를 요구할 것이고요. 또 중국 견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주주의 진영의 반도체 공급망에 한국이 참여하라고 요구할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무슨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입을 다물고 있을까요?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런 관점에서 바이든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쿼드라든지 민주주의 연대 같은 이런 의제들에 대해서 동참 의사가 없다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도 열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정부 때하고는 달리 미국의 무기 뭐 엄청나게 사준다고 해가지고 그저 좋아할 바이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죠.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스가 일본 총리하고 아주 중요한 논의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멘붕에 빠졌는데요. 무슨 문제였을까요? 이 문제는 다음 정세 분석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